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현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연준의 발표, 또 연준 블로그에서 했던 발표,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중요한 기관에서 했던 발표들, 그리고 시장 상황,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장의 뭐 예상, 그게 있죠. 제가 최근에 계속 그게 나오면은 한 일주일 단위로 그걸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CME 그룹에서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그 페드 펀드 퓨처스, 페드가 설정하는 기준 금리에 대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가격을 보고서 어느 정도 연준이 인상하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낸 그 확률이죠. 그 보면은 이제 재밌는 거는 일단 5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그 연준이 5월 4일에 그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50% 인상할 확률이 99.6%로 올라갔어요. 뭐 거의 뭐 100% 분명히 50 bps 인상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6월 것도 50 bps 인상할 거라고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가 됐었냐면은 6월 거는 깜짝 놀랄 만하게도 75 bps 인상하는 게 거의 70% 가깝게 이렇게 그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말, 7월 27일에 인상할 폭은 50 bps, 그리고 그 뒤로는 25 bps씩 이렇게 인상할 걸로 시장이 현재 페드 펀드 레이트에 대한 그 선물 가격으로 예측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위험 자산, 주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채권 시장에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현재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6월 달께 75 bps를 예상하고 있다. 무려 70%의 확률로. 요거는 5월에 대한 그 5월에 50 bps를 예측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파월이 했던 얘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인데요. 거의 뭐 99.8%니까 뭐 이건 이제 100% 가까운 걸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의 그 향후에 있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그걸 바라볼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채권으로 이루어진 ETF 시장이 있어요. 크게 SHY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LT,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SHY는 뭐냐면 1년에서 3년 이내에 미국 국채를 가지고서 ETF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국채 하면은 뭐 국채 수익률 이렇게 그걸로 이제 기준을 해서 보는데 그 국채 가격이 있겠죠. 그럼 국채 가격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 제일 쉬운 그 국채 관련된 가격 흐름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대략 작년 요 근처일 때죠. 그러니까 뭐 올해 말이라고 하죠. 올해 말 대비해서 이 1년에서 3년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이 정도 떨어졌죠. 어느 정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은 사람들이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 거라 생각하니까 당연히 국채 가격, 그 국채 이자율도 그거에 따라서 점점 올라갔을 거고요. 그래서 1년에서 3년짜리는 그걸 다 모아서 한 그 SHY 트레저리 본드 ETF는 3.5% 정도 그 현재 손실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략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럼 이게 장기 만기가 많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 채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를 우리가 보통 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준 금리가 1% 올라갈 때, 그 채권의 금리가 1%로 올라갈 때 그 채권 가격이 얼만큼 하락하느냐, 또는 반대로 금리가 1%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듀레이션인데요. 이 듀레이션은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굉장히 큰 값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채권에 또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채권 거래의 아주 매우 큰 특징이고요. 그러면 20년 정도 남아 있는 거, 그게 아주 유명한 그 저거죠. 저 유명한 저 뭐냐 ETF인데요. 그 TLT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만기가 20년 이상인 그 국채들만 모아가지고 ETF를 따로 만든 거예요. 미국 국채를 모아서.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대략 이 최고치였을 때 대비해서 21% 빠졌습니다. 아까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이 기준금리는 똑같이 지금 0.25%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페드 펀드 퓨처스 마켓에서 페드 펀드를 기준으로 하는 그 선물 시장에서 앞으로 전체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장기 그 국채도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21%. 이게 그냥 보통 주식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식 같은 펀드에서는 보통 우리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면 100만 원 내고 이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잖아요. 또는 신용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한 100%, 뭐 좀 더 세게 쓰는 사람 뭐 200%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채권은 대부분 이 채권 펀드들은 그냥 내가 뭐 100만 원 갖고 100만 원치 채권 사는 사람 말고 큰 채권 펀드들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요 마이너스 21%가 됐다는 거는 만약에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장기 채권을 매매하는 이런 채권 펀드라면은 그걸 렐러티브 펀드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 그래프는 제가 이제 그 트위터에서 이제 이 금융에 관한 거 보통은 이제 핀트윗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핀트윗. 금융에 관련된 트위트를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중에서 또 이 거시경제, 또 채권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이 트윗을 올리는 분이 있는데 짐 비앙코라고 하는 매우 좀 유명한 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요 차트들을 갖고 왔는데요. 요 차트는 뭐냐면은 US 애그리게이트 토탈 리턴 인덱스라고, 뭐 말은 어렵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채권들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좀 좋은 채권들, 보통 BBB 뭐 제일 좋은 게 AAA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AA, 그다음에 A 하나,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BBB인데요. 이 BBB 이상을 우린 투자 적격 또는 투자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IG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럼 그 밑에는 뭐냐면은 투기 등급이라고 해서 SG, 스페큘레이티브 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언제 이 디폴트가 돼도 뭐 안 되는 그런, 디폴트가 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건데요.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국 채권 종합지수는 뭐냐면 BBB 이상의 등급 이상의 것들을 딱 종합을 해서 일종의 뭐 다우존스 지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S&P 500 지수, 채권들의 S&P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미국 국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MBS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ABS 뭐 이제 복잡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좋은 투자가 가능한 투자 등급 BBB 이상들을 모은 건데요. 이게 한 80년대부터 연초에 준비 땅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익률을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이렇게 좋았던 수익률이 있어요. 이건 1982년도고요. 그 다음에 채권 학살로 유명했던 이게 여기 있는데 이게 1994년 연말에 보니까 마이너스 2.92%, 즉 한 대략 마이너스 3%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게 여기 보면은 1980년대도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그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여기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던 데 있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은 1980년도에 대략 한 5월 달에 마이너스 8.7%, 한 9%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났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이 어떠냐면 지금 이제 4월 말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9.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80년대 이후에 있어서 이 채권 시장이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기준금리는 현재 0.25%밖에 아직 안 올렸어요. 또는 25bps밖에 안 올렸는데 이건 뭐냐면 시장이 앞으로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뭐 3%이 정도 이상까지 충분히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 미국의 채권 시장하고 더불어서 봐야 될 게 일본의 채권 시장 또는 일본 환율, 엔화 환율인데요.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일드 커브가 정상적일 때는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거는 뭐 예를 들어 1%, 만기가 뭐 5년이면은 2%, 만기가 10년이면 뭐 3%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장기 금리를 이렇게 딱 어떤 이 범위 안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16년부터 했었는데요. 그때는 얼마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1%에서 묶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 10년짜리 장기 이 국채 그 10년 일본의 10년물 일본 국채를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서 묶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공했죠. 물론 살짝 올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중반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0.2% 여기에서 묶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전체 이 뭐라 해야 되나 타겟이라고 그러죠. 타겟 레인지 안에 그걸 묶으려고 그랬고요. 지금은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25%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내려가지는 않았었고요. 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0.25%에서 요거를 딱 이 상한에서 일본의 장기 국채에 대한 이자율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일본 정부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뭐 대략 한 2002년, 2000년 요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QE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QE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QE는 어떻게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국채를 매수하고 그래서 장기국채를 매수하니까 장기국채의 수익률이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원하는 어떤 이 범위 내에 딱 묶어두고 그럼 장기국채가 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럼 그게 생산하는 사람들이 또는 일반 기업들이 돈을 싸게 빌리고 그래서 생산을 늘릴 수가 있고 GDP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이고 단순한 논리에서 그걸 했는데 우리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있죠. 뭐 잃어버린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본의 GDP는 사실 90년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이 상승이 없었죠. 거의 그대로라는 거. 이 이제 QE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실패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도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시사해 주는 점이 많을 텐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그런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유지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무려 일본의 환율이 10% 이상이나 100 정도에서 아니죠. 114죠. 114 정도에서 130까지 폭등해 버렸어요.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평가절하됐다는 건데 요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일본 정부가
굉장히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장기 국채 그 수익률을 0.25%를 이 마지노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게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FX 수합이라는 FX 수합 해지라는 굉장히 좀 재미없고 어려운 주제를 무려 4편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한테 이제 그 나누고자 했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QE라든지 또는 QT가 벌어질 때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딱 모여가지고 오늘 몇 월 며칠 언제부터 우리 같이 QE를 합시다 또는 같이 QT를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차이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미국의 US 트레저리 10년짜리 요거는 뭐 3%고 JGB Japanese Government Bond 이건 일본 국채죠. 이거는 0.25%다. 그러면 일본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US 트레저리를 살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지만은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4편에 걸쳐서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은 현재 미국 10년물은 거의 3%가 있어요. 뭐 2.9, 2.8 얼마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국채 10년물은 0.25%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내가 만약 일본 사람이라면은 뭐 대표적인 거 있죠. 그 왓다네베 부인이라고 해서 미국 국채 사는 일본 사람들을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국 국채를 사겠네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 정책의 엇갈림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한쪽은 긴축으로 이제 막 들어갔고 이미 그리고 긴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아니야 우리는 계속 QE 진행이야 QE 고 이게 일본이고 미국은 긴축할 거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유럽은 우리 이제 QE는 그만하고 아마 연말쯤에 QT를 할 것 같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정책의 엇갈림들이 생기면서 최근에 그런 일들이 엔화 환율이 아주 폭등을 하고 그랬던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금리를 억제한 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은 원자재를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가격 상승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 플러스 금리 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환율의 평가 절하 또는 환율의 폭등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FX 외환 투자를 할 때 자기 돈을 예를 들어 일본 투자자라면은 엔화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의 국채를 사는 이런 투자자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율 해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미국 환율이 올랐으면은 미국 환율이 이제 평가 절상이 됐으면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또 반대 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FX 수합을 해서 FX 해지를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에 50엔이 됐든 1달러에 뭐 심지어 200엔이 됐든 이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생산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수입업자라든지 또는 수출업자라든지 이 경우에는 환율의 절대적 수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돈을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환율 수준보다는 국가 간 금리 차이 더하기 FX를 즉 그 외환을 바꿨을 때 foreign exchange죠. FX가 외환을 바꿔서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사람들한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딱 하나만 국가 간 금리 차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환을 수합해서 할 때 벌어지는 이 비용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비용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하면요.
그 당시 환율의 변동성이 제일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환율에 있어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작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FX 해지할 때 수합 해지 코스트 비용이 작아지니까 국가 간 금리 차이가 설령 작더라도 거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의외로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이 엔화 환율, 현재 엔화 환율이 지금 130 엔화 1달러당 130엔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일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현재의 그 미국 10년물에 투자했을 때 그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